너 상관 불러. 지금 당장. 거친 외침이 새벽 공기를 찢는다. 검문소 한복판, 헌병 중사 박준호의 눈빛은 매섭다. 하지만 그 앞에 선한 여인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그를 바라본다. 정말 상관을 부를 건가요? 잠시의 정적. 그리고 멀리서 군용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온다. 차 문이 열리고 준호의 표정이 서서히 굳는다. 그녀는 거수경례를 하며 단 한마디를 내뱉는다. 국방부 여군 참모 총장 강수진 중장이다. 순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날의 검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운명과 과거, 그리고 진실이 뒤엉킨 시작이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런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헌병대 막사에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박준호 중사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칼날처럼 팽팽하게 정리되어 있고 군화는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45년을 살아온 준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보다 강직함이 먼저 보였습니다. 기상, 전원 집합. 준호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병사들은 불이 나게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헌병대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으니까요. 규율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계급을 따지지 않고 지적했고 명령 불복종은 그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감정은 사치야. 준호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20대 중반 입대한 이후 준호의 삶은 오직 군대였습니다. 규율과 질서, 명령과 복종. 그것이 세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준호는 식판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은 그를 피했고 동료들은 그를 불편해했습니다.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는 척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준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냅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아내는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대화는 끊긴 지 오래고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냅니다. 아들은 입대를 거부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나라를 위해 충성했는데 왜 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준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감정은 사치니까요. 오후가 되자 준호는 검문소 순찰을 나갔습니다. 헌병대 검문소는 부대 출입의 관문입니다. 신분 확인, 차량 검사, 출입 통제. 준호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규율의 시작은 출입구부터니까요. 신분증 확인. 준호는 지나가는 차량마다 멈춰 세웠습니다. 병사들도 장교들도 군무원들도 예외 없이 검사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했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규율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저녁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검문소에 남았습니다.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었고 돌아가도 텅 빈 방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부대가 편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역할이 명확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준호는 검문소 의자에 앉아 어둠을 바라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나방 한 마리가 날아듭니다.
계속해서 불빛에 부딪히는 나방을 보며 준호는 문득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규율이라는 불빛에 계속 부딪히며 살아온 자신의 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은 사치니까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교대 근무자가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군복 단추를 여미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준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정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형식이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박준호 중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규율과 통제로 가득한, 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삶. 군복을 입으면 권위가 있었지만 벗으면 허무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정의감과 공허함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감정은 사치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검문소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차량들이 오가고 병사들이 경례를 하고 일상적인 풍경이 반복되었습니다. 준호는 언제나처럼 한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검문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여군 대령 계급장을 단 여인이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군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준호는 다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사복 착용 중이라서요. 상관에게 연락하시면 알 겁니다.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복? 하지만 분명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호는 규정을 떠올렸습니다. 신분 확인 없이는 어떤 차량도 통과시킬 수 없었습니다. 규정상 신분증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여인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비웃음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닌 알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준호는 그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여기서 상관은 저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규율부터 제대로 배워야겠군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만 동시에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헌병 대기실로 동행하시죠. 신원 확인이 될 때까지 대기하셔야 합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수군거렸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규율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으니까요. 헌병 대기실은 작고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회색 벽과 낡은 의자, 형광등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봐, 상관 좀 불러오라고 해. 무전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사님,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누구든 상관없어. 신분 확인 안 되면 누구도 통과 못해. 준호는 무전기를 끊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준호는 시계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대체 상관은 왜 오지 않는 걸까요? 여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검문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병이 급히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국방부 고위 장성이었습니다. 가슴에는 세 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쓰리스타. 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군 최초의 쓰리스타 장군 강수진.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막아선 사람이 누구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강수진 장군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경례를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장군은 천천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분한 하지만 무겁게 가라앉은 시선이었습니다. 박준호 중사, 그렇습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나를 체포한 건 규율 때문이었겠죠. 장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규율엔 존중이 빠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숙소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는 계속해서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강수진 장군의 눈빛. 차갑지만 어딘가 슬픈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규율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손. 하지만 그 손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규율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권위를 휘두르기 위한 핑계였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근무를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부대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은 준호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부하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준호는 헌병대 본부로 호출되었습니다. 내부 감사실. 준호는 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자 3명의 감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대령 계급장을 단 감사관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경례를 했습니다. 감사관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호 중사, 앉으십시오. 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감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유는 상관 모독 및 부적절한 언행입니다. 며칠 전 검문소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신분 확인이 안 된 인원은 통과시킬 수 없었습니다. 감사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정은 맞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규율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걸까요? 장군께서 직접 문제 삼으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누군가 건드린 모양입니다. 감사관은 파일 하나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보는 순간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1987년 여군 부대 성폭력 사건. 준호는 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대 내에서 은폐되었던 사건. 여러 명의 장교들이 연루되었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사건. 그리고 그 파일 속에는 가해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명단 중 한 사람. 박용식? 준호의 아버지였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니.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중시했고 가족에게도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사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수진 장군께서 바로 그 사건의 생존자입니다. 당시 2등 중이었던 강수진 장군은 상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묻혔고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준호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감사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아버지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그날 장군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사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분간 정직 처분입니다. 집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준호는 헌병대 본부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준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숙소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헌병 폭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준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부대 안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작은 방에서 소주병을 비웠습니다. 취기가 올라오자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난 그 사람이 아니야. 난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빈 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부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부대 정문 앞, 가로등 아래, 준호는 그곳에 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수진 장군이었습니다. 사복 차림의 그녀는 조용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나를 미워해도 좋아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수진은 아무 말 없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눈물. 당신은 그 사람의 아들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수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준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정직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집에 머물렀지만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밤이 되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아들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벽이 좁혀오는 것 같았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작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준호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 준호가 태어나고 자란 곳. 아버지가 살았던 곳.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낡은 집들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논밭이 펼쳐진 풍경. 준호는 옛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째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거실, 색이 바랜 벽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옷장 안에는 낡은 군복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준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준호는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준호는 노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은 1980년대 초반의 기록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부대 생활, 훈련, 가족 이야기. 하지만 1987년 페이지에 이르자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끔찍한 일이 있었다. 나는 막지 못했다. 아니, 막지 않았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동료들이 그 여군 장교를 괴롭혔다. 나는 옆에 서 있었다. 그저 보기만 했다. 왜 막지 못했을까? 아니, 왜 막지 않았을까? 준호는 숨을 참았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 하지만 나는 외면했다. 계급 때문이라고 변명했지만 그건 겁쟁이의 핑계일 뿐이다. 아버지의 글씨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펜을 세게 눌러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내가 지킨다고 믿었던 명예는 누군가의 삶을 짓밟았다. 나는 군인이기 전에 인간이었어야 했다. 준호는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미안하다. 내가 보여준 것은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비겁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준호야,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규율보다 사람이 먼저다. 명예보다 양심이 먼저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고통받았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잡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방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품에 안은 채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규율을 앞세워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명예를 내세워 존중을 잊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 준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규율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괴로워하셨는지. 준호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잡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준호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음속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자신의 규율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예보다 양심이 먼저라고. 준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마을, 산. 준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강수진 장군을 찾아가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준호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강수진 장군을 찾아가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전화번호도 없었고 직접 국방부를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몸으로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국방부 앞 공원을 서성였습니다. 언젠가는 마주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지만 일주일 내내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준호는 국방부 민원실로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면회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장성급 장교는 사전 예약 없이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준호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수진 장군이었습니다. 사복 차림의 그녀는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여기 오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호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오늘은 그냥 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준호는 다시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용식 중령.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향에서 아버지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도 평생 괴로워하셨습니다. 강수진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비겁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규율을 앞세워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장군님께 한 행동도 제 부하들에게 한 행동도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강수진은 천천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를 받으러 온 건 아닙니다. 사과로 지워지는 상처가 아니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1987년 저는 2등 중이었습니다. 24살, 꿈에 부풀어 군에 입대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강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과거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고 상관들은 저를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당신 아버지를 포함한 4명의 장교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강수진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조용히 넘어가라고 압박받았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강수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녁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조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견뎠습니다. 30년을 견뎠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막았을 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권위를 앞세워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 하지만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잡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강수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상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증언대에도 서겠습니다. 강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될 겁니다. 가족들도 고통받을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거짓된 명예는 명예가 아닙니다. 강수진은 오래도록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그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강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중사,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겁니다. 준호는 일어서서 격려했습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강수진은 답례하고 공원을 나섰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의 일기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감찰실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진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진술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국방부 감찰실에 아버지의 일기와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서류를 받아들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중사,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일 겁니다. 조사관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연락 기다리십시오. 준호는 감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언론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렸는지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30년 전 여군 부대 사건, 재조사 착수. 기사는 작았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준호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단 말입니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단 말입니까? 준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명예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거짓으로 쌓은 명예는 명예가 아닙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로웠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시 생존자들을 찾아 증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진 장군도 공식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상세했고 명확했습니다. 재조사위원회는 준호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준호는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 변호사들, 군 관계자들 모두가 준호를 주시했습니다. 증인 제출하신 일기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아버지 박용식의 일기입니다. 1987년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가해자였지만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일기에는 후회와 참회의 글이 가득합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다니. 준호는 그 목소리를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아버지도 원했을 겁니다. 당신이 하지 못한 일을 아들이 대신하는 것을요.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청문회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를, 자신의 깨달음을,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준호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수진 장군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사.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강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와 다릅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준호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연루된 장교들의 명단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느 날 준호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후회할 겁니다.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집에 돌이 날아왔습니다. 창문이 깨졌습니다. 아내는 겁에 질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아내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조금만 견뎌주세요. 곧 끝날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준호를 밀쳐냈습니다. 당신은 변했어요. 예전의 당신이 아니에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홀로 남은 준호는 깨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돌을 주워들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돌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외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위한 싸움은 외로운 것이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새벽이 되어서야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잠이었지만 악몽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제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1987년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위 장성들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오래된 일이고 당사자들도 대부분 고인이 되었으니 조용히 묻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수진 장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시효가 없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본 준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오른편에 섰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군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최종 청문회였습니다. 이날의 증언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며칠 밤을 설치며 준비했습니다. 청문회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 군 관계자들, 시민단체,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모두가 숨죽이며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 박준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군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규율과 명령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군대는 질서로 움직이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규율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령 앞에 양심이 있다는 것을.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준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용기가 없어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몫까지 하려 합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수진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건을 묻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달라집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족도 떠났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위한 대가라면 기꺼이 치르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 법정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재판장은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수진 장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답례했습니다. 법정에는 감동의 물결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시간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1987년 여군 부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사건은 명백히 존재했으며 당시 은폐되었습니다.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명예박탈 및 서온 취소 조치를 내립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명합니다. 이것이 늦었지만 정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환호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만의 정의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준호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수진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중사, 당신은 군을 미워합니까? 그녀의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진짜 군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규율만 있는 군대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양심과 정의가 있는 군대는 희망입니다. 저는 이제 그 희망을 봅니다. 강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박중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녀는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준호도 답례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례는 존중과 이해가 담긴 경례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경례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홀로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흘렀고 저녁 노을이 수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준호는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용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용서도 느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빛을 찾았으니까요. 정의의 길을 걸었으니까요. 준호는 천천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호는 스스로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20년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녁식에서 준호가 한 말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준호의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강수진 장군도 참석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녁 후 준호는 청소년 인권교육기관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찾아다니며 아이들에게 인권과 존중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명령하는 데 익숙했던 준호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변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경직된 준호를 어려워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용기가 뭐예요?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기는 두렵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반대해도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를, 자신의 깨달음을,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떳떳한 마음으로. 강수진 장군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재판 후 그녀는 명예롭게 예편했습니다. 33년의 군 생활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편식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화를 찾았습니다. 예편 후 그녀는 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복수가 아닌 치유를 향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녹화에 참석했습니다. 인권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녹화장에 도착한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수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박중사, 아니, 이제 준호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강수진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도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장군님도 예편하셨으니 수진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계급과 과거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가 두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1년 전 재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떤 의미였나요? 강수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준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날의 규율이 결국 우리를 바꿨습니다. 저는 규율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강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이제 규율은 사람을 위한 것이죠.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용서했나요? 준호와 강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강수진은 준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녹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방송국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날씨, 요즘 하는 일, 계획.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였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다고요. 곧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강수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국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강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참 오래 걸렸네요. 이 하늘을 이렇게 편안하게 보기까지. 준호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강수진은 사무실로.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 더 존중받는 사회. 저녁이 되어 준호는 아파트 베란다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자.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빠. 기다릴게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오래전 보지 못했던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힘이 아니라 용서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준호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에서, 죄책감에서, 그리고 거짓된 권위에서 준호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